책 읽어주는 미주놀.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 최근에 일어나서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질문. 경기 사이클이 후기로 바뀔 때 채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그 징후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역전이 되어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역전 현상이 믿을 만한 징후라고 믿고 침체가 온다고 봐야 할까요? 또 어떤 수익률 곡선을 봐야 할까요? 국채 2년물과 10년물, 3개월물과 10년물, 5년물과 30년물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채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보통 때는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더 장기간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서 장기 금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율 간의 차이, 즉 순이자 마진을 취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돈 버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서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면 돈을 대출해줄 유인이 없어집니다. 빌려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경제의 돈의 흐름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나빠지죠. 에버코어 ISI의 에드 하드먼 같은 사람은 역전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2년물과 10년물 곡선을 기준으로 곡선이 역전되어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물과 10년물 사이의 곡선이 역전되면 모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10년물 수익률 곡선을 보는데요. 사실 이게 침체를 가리키는 좋은 징후라고 해도 그 타이밍을 잘 알려주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타이밍 때문에 지금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욕먹고 막 그러거든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과거 3개월물과 10년물 곡선이 역전된 뒤에 침체가 발생할 때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까지 걸렸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8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곡선이 역전되어 사람들이 침체가 온다, 오지 않는다라며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익률 곡선을 믿습니다. 미주놀도 믿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22년 3월부터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2년 10월에 국채 3개월 10년물 수익률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3년 5월에서 6월에는 역전폭이 거의 190bp까지 커졌습니다. 3개월물 금리가 훨씬 높아진 거죠. 역전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더 큰 침체가 온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얼마나 크게 역전됐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0bp가 역전됐는지 200bp가 역전됐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시대마다 금리 수준이 다르잖아요. 1980년대에는 기준금리가 15%였으니까 그때는 역전폭이 300bp가 될 수도 있고 400bp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1, 2%라면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질문. 한 리서치 페이퍼를 봤는데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될 때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악화돼서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단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 역전이 해소된다는 거죠. 답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 말이 기억나네요. 미국의 연준과 유럽의 ECB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해 10월이 되니까 연준이 갑자기 75bp 내렸어요. ECB는 더 인상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2008년 3월 당시 유명한 IB였던 베어 스턴스가 가장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에 따른 손실로 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게 하면서 위기를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SBB도 그렇고 갑자기 지금 알러지가 와서 막 재채기하려다가 그때도 그랬고 2007년도 그렇고 아무튼 위기만 닥치면 JP 모건이 나서네. 그렇죠? 뉴욕 증시는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인수된 직후부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며 랠리를 벌렸고 그해 여름까지 S&P 500 지수는 15%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베어 스턴스 반등입니다. 그런데 그해 9월 훨씬 더 큰 IB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는 급속히 침체에 빠졌죠. 기억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게 2006년 12월이었어요. 2006년 12월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데 2008년 9월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으니까 곡선 역전부터 침체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 금리 인하 시점인 2007년 8월에 수익률 곡선이 다시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해소되고 나서 1년 뒤에 침체가 생긴 거죠.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항상 진짜 불황 직전까지 올랐어요. 과열된 경기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꼭 연착륙, 골디락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경기가 더 둔화되고 침체에 빠지면 주가가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9월에 S&P 지수가 4,200 부근일 때 연금을 꽤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2022년 10월에 S&P 500 지수가 잠시 3,500 밑까지 떨어졌다가 다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수가 그 이후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저도 현금을 MMF에 넣어 사모 대출 등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은 크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랠리는 이른바 M7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기술주가 주도했는데요. 그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처럼 현금을 쥐고 있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질문.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아봐도 사이클 후기 끝까지 즉 침체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주식은 계속 오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오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늦춰지는 것은 지속하는 소비와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들 등 다른 사이클에 비해 특이한 요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왜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냐? 소비가 강하고 바이든이 뒤로 돈 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인의 소비가 계속된 원인 중에 하나는 팬데믹 때 쌓았던 잉여저축입니다. 그런데 23년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팬데믹 때인 21년 8월 2조 1천억 달러까지 불어났던 미국 가계의 잉여저축이 23년 3분기에 고갈될 것이란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은행들도 제출 기준을 높이고 있죠. 23년 10월부터는 팬데믹 초기부터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소비 둔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 관련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나오는 은행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연체율 추이 등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소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읽음에서 나왔던 요 몇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바로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